박준규의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래통합당 질질 끌던 비대위가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로 오늘 결정이 됐습니다. 예, 어제 만나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거죠. 예, 예. 이제 그래서 일단은 수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아직까지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후 3시에 이 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전국위원회를 63빌딩에서 열어요. 예. 여기에서 올라와 있는 안건이 당헌 개정과 이 비대위원장 추대인데 이 당헌을 왜 바꾸냐면 비대위원장을 언제까지 또 어떤 권한을 주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것이 좀 김종인 전 위원장의 마음에 안 든다. 예. 이렇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통합당이 좀 이 선을 너무 적게 주고 기간이라든가 권한을 좀 적게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까지는 그것을 보고 아마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지만은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예.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만약에 이제 가는 거를 전제로 한다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가는 걸로 지금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한 1년 정도. 1년이요? 예,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또는 올해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절차들을 현재 예상이 되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개혁의 목표 요게 달성이 되면 그만두겠다는 거거든요. 개혁의 목표라면은 당의 완벽한 쇄신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건 누구도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갈 시점을 자기가 정하겠다 이렇게도 보이니까 그건 상당히 많은 권한을 본인에게 이제 줘야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번에 자신한테 비대위원장 자리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은연중에 비치고 있는 거죠. 자, 김종인 위원장이 보수 정당을 미래통합당을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좀 의문도 들고 어떤 분은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를 봐서 좀 어떻게 지금 관측이 될까요? 지금 어떻게 첫 번째는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고 봐야 옳겠죠.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현역도 있고 또 새롭게 된 분들도 103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리더가 없다. 당대표 할 사람이 없다. 또는 이러한 지금 패배 정국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선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 그립감,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으로 뭔가 바꾸기에는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계파 간에 어떤 두드러진 대선 주자가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제3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 균형을 잡아주는 또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부 반발이 제법 거셌는데 지금 조경태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고 다른 의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에 피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발들이 당연히 나와야 될 텐데요. 그 반발들의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오늘이죠.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반대하는 것은 조경태 최고위원 뿐이었거든요. 다른 최고위원들은 불가피하다, 또 기대한다 이런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당 분위기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것이
현재 가닥으로 남아 있고 예. 그 문제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더라도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이 정권을 가지고 어떤 당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 이 비대위원을 누구를 세울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할 것이고 예. 또 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기존에 있는 의원들하고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총선이 눈앞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쉽죠. 공천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기존의 의원들 체제를 바꿀 만한 지렛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보수 이제 미래통합당을 쇄신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미지 쇄신, 약간 너무 낡은 이미지들을 좀 바꾸는 것, 그리고 뭔가 다른 뭐 유력 인사들을 이제 끌어들이거나 그래서 좀 뭐 이제 쇄신, 당에 활력을 넣는 건데 어떤 것들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 지금 그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확실하게 이 우쪽으로 가 있는 것을 조금은 진보 쪽으로, 좌쪽으로 좀 클릭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장 큰 재미를 봤던 게 경제 민주화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을 통해서 소위 새누리당을 승리하게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주자로 급부상시키면서 실제로 대선에 성공하기까지 이거에 경제 민주화가 상당히 작용을 했거든요. 경제 민주화 조항 자체가 이 진보 진영의 어떤 아젠다였었는데 그것처럼 이 다소 중도 쪽까지 포함시켜서 어떤 그 체제를 확장시킬 만한 그런 아젠다를 아마 끌고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김종인 측근들 중에 민주당의 최운열 의원이 첫 번째로 꼽히거든요. 최운열 의원이요? 이분이 이제 경제통이고요. 금통위원도 했고 뭐 다양한 이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많이 했던 그런 의원인데 이 의원을 영입하게 되면 상당히 파장이 클 수 있고요. 민주당 의원을 영입을 한다고요? 미래통합당 이번에 출마를 안 했죠. 출마를 안 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만둡니다. 의원을. 그다음에 김종인 의원이 요즘 나올 때 항상 그 뒤에 따라붙는 최명길 전 의원이 있어요. 최명길 전 의원이요? 그 송파을에 있었던 이 의원은 원래 안철수 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철수와 김종인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좀 더 이 그 현재 보수 미래통합당의 어떤 이 그 극우적인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좌클릭을 하고 그러면서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안철수 대표까지,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품는 개혁이 가능할까? 이거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든 그동안의 행보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소위 말하는 좌클릭 쪽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그거를 이제 박준규 기자의 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이 긴급재난지원금 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큰 그림을 주로 그리는 사람이라 이런 어차피 줄 거면 줘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위원장이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나 뭐 심재철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군요. 일단 그렇게 화끈하게 나가면 보수 진영에서도 이게 받아들이는 그 감이 좀 다르죠.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당의 발목 잡기 뭐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아니 여당이 하겠다니까 우리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와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긴급재정 명령권 이런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그건 이제 비대위원장 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재는 28일에 만약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수용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주면서 다른 그 밑그림들을 그려나가기 위한 그런 정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본인의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그것도 부정을 했어요. 예, 그것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번에 어떤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수용하는 것과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예. 지금까지 정치 행보를 본인이 하면서 이번처럼 이러한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는 큰 치명상을 입었던 적이 없었죠. 아, 그렇군요. 예. 본인은 그래도 총괄해서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참패를 했죠, 이번에. 참패죠. 완전 참패죠. 예. 본인은 지금 자랑스럽게 민주당도 자기가 성공시키고 보수 진영의 새누리당도 자기가 성공시켰는데 예. 결국에는 자기가 선장이 됐는데 그 배가 완전히 난파가 됐잖아요.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의 어떤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확실한 개혁과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이것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차원에서 나한테는 지금 그전에는 권한이 없어서 책임도 예. 질 게 별로 없다. 그러지만 이번에는 권한을 다 주면은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조가 다 이어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그 공천심사위원장을 본인이 이제 그 황교안 대표로 추천받았을 때만 해도 예. 본인이 전체 책임을 지고 선거를 이끌어갈 생각이었는데 공천이 다 끝나고 본인한테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이후까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렇군요. 어쨌든 뭔가 기술자 느낌은 있습니다. 사실 김종인 그렇죠. 예, 기술자 느낌은 있는데 이게 정말 뭐 어떤 철학을 가진 장인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데 어찌됐든 어떻게 미래통합당을 바꿔놓을지 뭐 앞으로도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네.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지금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런 거죠. 이제 예. 대통령 지지율이 62% 오늘 갤럽 조사에서 나왔죠. 갤럽 조사를 따르면은 예. 어제의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새를 보여줬는데 이게 계속 오르는 이유들이 동일해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호평. 그렇군요.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코로나19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 해나갔을 때만 이게 유효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청사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이건 결국은 꺾일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앞으로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이 정부와 여당의 대처가 어떻게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응할 때 보면은 이 코로나19 직전에는 어땠을까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못했다 하는 부분들의 가장 핵심이 경제와 민생이었고 잘했다는 부분은 외교와 대북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코로나19의 포장이 거쳤을 경우에 다시 민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다시 외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이냐, 대응해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사실 코로나, 뭐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다른 세계 경제가 모두가 침체됐을 때 한국만 뭐 매우 빼어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맞습니다. 얼마나 잘 대처도 하면서 설득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민주당이 이제 180석을 갖고 국회를 또 운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온전히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른 외국들 특히 소비나 생산을 하는 또 부품이나
이 자재를 공급해 주는 곳에서 이 문제가 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들까지 여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한 어떤 정책적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 책임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들자면 예. 이 사회 대통합 예. 이런 부분, 그러니까 노동계나 산업계 또는 이 국민들 전체가 같이 이것을 책임지고 어떤 통합의 이런 이 발판을 만들어서 같이 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제고 지금까지 잘 안 돼 왔던 건데 그렇죠. 어찌됐든 경제가 지금 중요해졌으면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앞으로도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네. 모습들은 어쨌든 기획재정부와의 불협화음이 당정 간에 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사실상 기획재정부를 좀 굴복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재부를 제가 한 3년 정도 출입을 했고요. 예. 그걸 제가 바탕으로 보고 요즘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 제가 보면 기재부도 좀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예. 뭐 기재부 내에 예산, 세제, 정책 결정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매우 비대화된 권한을 갖고 있죠. 과거에는 이제 뭐 기획예산처가 따로 있어가지고 분리된 적도 있는데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합쳐지면서 좀 많이 커졌습니다, 조직이. 그렇죠. 예. 예, 이제 서로 예산과 이 집행 이건 분리가 돼야 서로 상호 견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걸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버렸어요. 예. 그리고 이 기재부 내에서도 예산과 세제는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합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한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데는 예. 상당히 강하지만 예. 이 다른 이견이 당내 기재부 안에서의 다른 이견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현재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상당히 경직된 사고 이런 것들이 강한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처 이기주의가 매우 강한데 이번에 어떤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드러났다 예.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뭔가 어쨌든 조율을 잘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뭐 기재부 내에서는 너무 적폐로 몰리는 것 같다라고 불만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갈등을 잘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긴급재난지원금 말씀하셨는데 청와대는 예.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13일에 지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5월 상반기 중에는 지급이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예. 청와대가 그 일정을 밝힌 것은 여하튼 빨리 처리를 해달라 예. 이런 그 압박 카드로 이해가 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스케줄을 맞추려면 29일이나 그러니까 다음 주죠. 예. 30일까지는 최소한 추경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추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군요. 그때 일정 그렇죠. 못 맞추는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통과가 된다는 걸 전제로 5월 4일에는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 연금 수급 세대인 270만 세대에게 예. 현금으로 통장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한테는 5월 11일부터 주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예. 바로 13일부터 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됐다는 설명이죠. 그렇군요. 시스템은 일단 구축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저때 국회가 추경안 통과 안 시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급 재정 명령권 드디어 발동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15일 지나면 예. 5월 임시국회를 소집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상은 어렵거든요. 국회 관행상. 이제 교체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앞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5월 15일이 지나면 이제 방을 빼야 돼요. 예.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새로운 그 국회의원들 방으로 세팅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까지는 거의 맞춰야 되는 상황이고 그 지나게 되면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러면 5월 29일이 지난 5월 30일부터 바로 그럼 국회가 열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원구성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예. 상임위를 누가 할 거냐, 그렇죠. 국회의장은 누가 할 거냐, 이것들을 다 해야 그때부터 이제 국회가 돌아가는데 보통 6월도 잘 돌아가지 못해요. 그렇다면 국회가 5월 15일 이후에는 사실상 정지 상태라면 예. 그때는 긴급재정명령권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군요. 이런 게 그 현재까지의 그 청와대의 판단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지급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까지 쓰지 않고 이게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결국은 지금 그렇죠. 일정을 이렇게 밝힌 것은 야당 빨리 여당과 합의해서 지금 빨리 처리해 달라라는 압박 카드로 이거 지금 진행 안 되면은 다 야당 탓이다, 야당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압박을 하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와 같은 그 뭐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는 야당도 저렇게 그 발목 잡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고 좀 안정화돼서 어떤 방향이 정해진다면 이것은 시간 끌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번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이 원포인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그 양 정당의 그 지도부만 합의가 되면 곧바로 통과가 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월요일에 그 야당의 통합당의 그 전국위원회의 추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프리핑6 내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